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무력으로가 아니라 우러나는 충성심을 이끌어낸 우리 성군 세종대왕. 이제 뭘 하냐면 그래도 처가댁 지금 아직까지 장모님 있잖아요. 그 지금 옆에 있는 와이프 엄마는 아직까지 관청 소속 노비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슬슬 처가댁 사면 복권을 추진해요. 왕비, 그 소헌 왕후 심씨,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시몬의 부인, 그 자기 장모죠, 장모. 세종대왕 장모. 아직까지 관노로 있는데 세종대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 우리 장모님 노비에서 좀 풀어주도록 하여라. 네, 전하.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미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결정을 뒤엎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종 이방원은 지금 그 시몬 부인을 노비로 보냈는데 아들이 노비로 풀어줘라 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니까. 정말 근데 세종대왕은 머리가 핑핑핑 돌아가는 게 저 썬킴같이 천재예요, 천재. 묘안을 생각을 해내요. 뭐냐면 풀어줘라 말하기 전에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사실 이방원께서 우리 장모님, 지금 노비로 가 있는 장모님의 사면 복권 논의를 하셨다. 그런데 마지막 허가를 내리시기 직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거는 내 결정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이방원의 결정이야.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체면, 돌아가신 이방원의 체면도 살려주고 또 지금 노비로 살고 있는 장모님도 풀어주고. 일타쌍피. 저는 고스톱 같은 걸 치진 않습니다. 자, 장모님은 풀어줬는데 그러면 장인어른, 이미 돌아가신 장인어른 시몬. 돌아가셨지만 역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사면 복권을 시켜줘야 되는데 죄가 없다. 그것만큼은 결정을 안 해요. 왜냐? 이것만큼은 선왕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따르겠다. 라고 세종이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노비로 있던 장모님을 다시 좋은 집에 와서 여생을 보내시라 라고 해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처가댁 문제는 끝냈고, 세종대왕이 정말 훌륭한 왕인 것이 뭐냐면 국정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당연하죠. 아무리 무슨 혼자서 지금 떵떵거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단지성, 여러 정말 브레인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정말 훌륭하게 통치를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드디어 나와요. 집현전입니다. 이 집현전이 원래 고려 때부터 있었어요. 고려 때부터 있었고 한데 그냥 사람도 없고 타이틀만 있었던 그냥 이름만 관청이었거든요. 집현전. 근데 세종이 본격적으로 이름만 있던 집현전을 본격적으로 국왕자문기구로 만듭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국개발연구원 정도의 그 연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정책 만들어라 시킨 거예요. 세종은 딱 집현전을 만들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 이방원 이 무력으로 나라의 터를 닦으셨다. 나는 그 터 위에 이제 집을 지을 차례다. 그 집의 설계는 앞으로 집현전이 담당한다. 엄청난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 조선이란 나라의 설계를 지금부터 집현전에서 만들어내라 시킨 거예요. 근데 세종이 참 이게 유교, 성리학에만 얽매이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왜냐? 왕자 시절에, 대군 시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시절에 별의 별 잡학을 다 공부했잖아요.
왕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배웠잖아요. 뭐 천문학 공부했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장영실도 등용을 하지만 악기 연주도 했죠. 다 풍수지리도 연구했죠. 다 심지어 불교 경전도 연구를 했어요. 왜? 자기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별의별 잡학을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불교도 어느 정도로 허용을 했어요. 세종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머니 그 민씨가 죽었을 때 어머니 묘 옆에 사찰 절 만들었잖아요. 특히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풍수지리. 나라의 주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세종께서 직접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자. 지맥이 이쪽으로 만들어졌고 형세를 보니까 건물을 저쪽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코너 저기다가 만들면 정말 명당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성리학 유학에 이 푹 빠져있던 신하들은 들고 일어났겠죠. 지금요. 국왕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풍수지리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지맥이 어쩌고 뭐 배산임수 이러니까 성리학에 푹 빠져있던 그 유학자들이 뭐 전하 대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하가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자들을 처벌하소서. 간접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때 세종은 딱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왈왈왈왈왈왈 거리던 신하들을. 엄청나게 민주주의적 접근을 했어요. 실제로 세종은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지금 뭐 유교에서 벗어나는 지금 뭐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나 다양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비록 유학 성리학에 어긋나는 의견이라고 해도 그것이 뭐 잘못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막아버리면 꽉 막힌 사회가 된다. 의견은 다양하게 수렴하겠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하들은. 세종이 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해요. 세종이요. 주자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와, 이거 폭탄 선언이거든요. 주자가 누구냐면 뭐 돈을 좀 주자, 뭐 밥을 주자가 아니라 그 성리학이란 걸 만들어낸 중국의 학자가 있어요. 주희 또는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리학의 아버지예요. 성리학의 아버지. 이 성리학의 아버지. 조선의 파운데이션.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그 근간인 성리학을 만들어낸 그 사람도 주자도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을 한 거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도 가끔씩 실수하신다. 부처님도 솔직히 가끔씩 고기 드셨다. 이거 한 말과 똑같아요. 솔직히 석가모니는 참 고기 드셨어요. 고기 드셨어요. 진짜로 석가모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돌아가실 때 고기를 잘못 드셔가지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모든 불자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중국 양나라 때 어떤 황제 한 명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불교에 푹 빠졌던 한 황제. 이건 제가 나중에 세계사편 때 말씀드릴게요. 그 황제가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신자들은 다 육식금지. 그 황제 이후에 관행이 된 거예요. 세종 4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김도련 뇌물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름이 도련이에요. 도련님 할 때 그 도련이 아니라 함경도에 살고 있던 김도련, 이 인물이 뭐랬냐? 서류를 조작합니다.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멀쩡한 양인들, 그러니까 평민들이요. 평민들을 다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억울하겠죠? 갑자기 노비가 된 평민들. 근데 뭐 서류를 보니까, 난 예전에, 난 양인이요. 뭔 소리야? 너 지금 신분증 보니까 너 노비인데, 이거 조작됐어요. 가만히 있어. 야, 서류엔 너 노비로 돼 있어.
그러니까 김도련이 함경도에서 저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 조작 사건을 벌였어요. 이게 한양까지 소문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즉 입막음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양의 높으신 분들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그 뇌물을 뭐로 바쳤냐? 자기가 노비로 만들어버린 평민들, 현재 노비들을 뇌물로 바쳤어요. 웃기죠? 노비 조작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노비를 뇌물로 바쳤는데 주로 이제 여종들을 바쳤습니다. 여종. 왜냐면 당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노비면 자식들은 그냥 100% 노비거든요. 요즘 성인지 감수성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자를 노비로 주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애들은 다 노비가 돼요. 당시 노비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요즘 환율로 한 명당 한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종 한 명을 노비로 줬다. 나중에 아이를 5명 낳는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의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이런 여종들을 다 아이고 한양에 높으신 어르신들 잘 지내셨습니까요? 여기는 함경도래요. 아 차차차차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라도 좀 이렇게 일이 불거지만 좀 쉬쉬쉬 해주십시오 라고 뇌물을 줬어요. 참 노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비가 그냥 다 노비가 아니라 남자 종은 노라고 하고 여자 종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노비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입막음도 한도가 있죠. 밝혀져요. 뭐라고? 함경도의 김도련이 그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서류 조작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병조판서,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국방부 장관까지 연루가 된 거예요. 국방장관까지 아이고 뇌물 받으십시오. 세종이 그래 아하 이것들 봐라 이번 계기로 확 물갈이 한번 해봐 해서 함경도까지 조사단을 직접 다 보냅니다. 세종이 당장 지금 함경도 가가지고 김도련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서류 조작을 했는지 다 조사해봐. 네 전하. 관련자들을 싹 다 처벌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병조 판서까지. 이거는 무슨 세종이 일부러 물갈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죄를 지었잖아요. 진짜로 일벌백계 한 거예요. 일벌백계 했는데 일타쌍피로 그냥 싹 물갈이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킬방원이 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무슨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FM대로 법대로 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됐습니다. 자, 시작이 좋습니다. 세종시대. 세종은 어떤 인물인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본인 아빠와는 약간 180도 결이 달랐어요. 아빠는 그냥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내가 킬방원이야! 내 말 들어! 그런 독불 장군이었는데 아들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승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정승은 뭐냐? 정승. 조선에는 삼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사람들을 정승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조선시대 때 정승은 지금 우리나라의 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리가 3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 이꼴 총리예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세종대왕은. 이런 있는데 영의정의 의견은 어떤가? 좌의정의 의견은 어떤가? 우의정 의견은 그냥 어떤 왕 하면은 어떤 정승, 이성계 하면은 정도전, 킬방원 하면 하륜과 같이 세종 하면 황희정승 이 생각이 나요. 정승도요, 그 왕에 따라 가지고 정말 초단기 정승도 있고 오래가는 정승도 있고 어떤 정승은 정말 일주일 만에 쫓겨나는 정승도 있고 하거든요. 이 황희
황희정승이라는 정승은 세종 밑에서 무려 24 years, 24년간 정승을 했습니다. 최장기 정승, 황희정승. 이 황희정승은 원래 그 조선 때가 아니라 고려 때 과거급제를 했어요. 고려 때. 고려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고려가 망한 다음에 이 황희정승은 뭘 했냐면 두문동에 들어가 버려요. 두문동 어디서 막 듣던 말인데 두문불출할 때 그때 그 말이요. 실제로 개성에 두문동이라는 산골짜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도 있고 고려가 망한 다음에 이성계가 얘기했겠죠. 이보쇼 고려의 이 관리들 지금 뭐 나라가 망했다고 이렇게 벼슬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숨어버리면 안 돼. 나와 함께 새 나라 한번 건국해보는 거 어떻게 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다 와요. 그렇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은 고려 때 나는 이성계의 편을 들 수가 없어. 나는 차라리 세상과 등지고 그냥 연을 끊고 숲속에서 신선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개성에 있는 두문동이라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 사람들 보고 두문불출했다고 하거든요. 안 나왔다. 그래서 요즘도 어디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걸 두문불출한다고 한다잖아. 황희정승도 당시에 고려 망한 다음에 일단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많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산골짜기에 살아봤자 다람쥐도 아니고 산골짜기에 다람쥐. 현실적으로 살자. 그래. 눈 딱 감고 새 왕조 고려에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라고 해서 산골짜기에 살다가 나온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황희였습니다. 그래서 두문동에서 나와가지고 입조는 뭐냐면 뽀뽀가 아니라 조정에 들어가다가 말 그대로 이제 왕궁에 들어가다가 입조한다고 하는데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조선 왕실을 위해서 일을 해요. 황희가.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의 눈에 띕니다. 일은 잘했거든요. 승승장구를 해요. 황희정승이. 태종 킬방원의 신임을 받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원이 황희를 불러요. 부른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 좀 앉아보게. 네, 킬방원님. 너 지금 나보고 킬방원이라서? 아니, 썬킴이 그랬습니다. 앉아봐.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쏙닥쏙닥 쏙닥쏙닥. 그런 얘기를 그런 민감한 얘기를. 그러니까 쉿. 지금 이 얘기가 세상에 새에 나가면 그거는 나 아니면 너 둘 중에 입을 연 것이다. 알았나? 그만큼 킬방원 이방원이 황희를 신뢰를 했습니다. 쭉쭉쭉 승진했는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양녕대군을 폐쇄자할 때 다른 신하들은 눈칫밥 딱 보면 알죠. 이방원의 본심은 진짜로 양녕을 아웃시키고 충녕을 안 치고 싶어 한다는 걸 딱 눈치를 채가지고 다른 신하들은 전하! 그렇게 하십시오! 양녕을 폐쇄자 하소서! 했는데 황희만 정말 FM대로 얘기한 거예요. 전하! 어찌 유교 국가에서 세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휙휙 바꾼단 말입니까? 짬뽕에서 짜장면 바꾸는 것처럼. 아니되옵니다 전하! 세자를 그렇게 쉽게 바꾸면 안 됩니다! 라고 황희만 양녕대군 폐쇄자를 반대했어요. 여기에 태종이 격분합니다. 너 그렇게 눈치가 없냐? 그걸 넘어가지고 태종은 의심을 해요. 야! 너 혹시 양녕대군이 너한테 그런 말 하라고 시켰냐? 그걸 또 넘어가지고 또 이 의심 많은 이방원이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황희 보고 저 인간 미래 권력에 줄을 대려고 저러고 있어. 어차피 양녕대군이 세자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세자가 왕 될 거 아니야. 저 미래 권력 양녕대군에 잘 보이려고 지금 저러는 거야. 막 의심에
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종 이방원은 한때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황희를 너 이런 야가 빠진 인간, 이런 미래 권력에 줄만 되려고 하는 인간, 너 나가. 4년간 유배를 보냅니다. 황희정승을요. 황희는 이렇게 돌아봤다고 하죠.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시기였다. 4년 동안 바른 말 했다가 유배 귀양 간 거예요. 그런데 이방원도 솔직히 나중에 알았어요. 저 인간 진짜 FM대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다른 신하들은 다 내 눈치 보고 입 빨린 소리 하는데 아유 저 인간 진짜 저렇게 대나무처럼 살면 언젠가는 똑 부러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세종이 자기 아들이 충녕대군이 세종이 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 불러놓고 주상 지금 저 유배가 있는 황이란 인물 정말 좋은 사람이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불러다 쓰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알았지. 이방원도요. 그래가지고 세종도 자기 빠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양 가 있던 황희를 불러요. 여봐라. 네 전하. 귀양 가 있는 황희 대신을 다시 한양으로 모셔오도록 하여라. 네 전하. 황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감동. 너는 정말 감동이었어. 예요. 왜냐면 자기가 왕 되는 거 반대한 사람이 왕 됐잖아 지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황희 유배 4년이 아니라 40년 때려버렸을걸요. 왕 되면. 황희가 그 충녕대군으로 세자 갈아치우는 거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황희라는 인물이 자기 왕 되는 거 반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더 유배를 보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세종대왕은 안 쳐서 씁니다. 정말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 황희정승께서는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력 보고 쓴 거죠. 여러분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정대로만 했으면 세종대왕이요. 시몬 자기 장인 억울하게 죽은 거 이거 꽃놀이 패라니까요. 이거 한번 확 써버리면 그냥 조정 자기 편으로 확 물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어요. 유정현이라고 하는 자기 장인어른의 왼수를 중용했잖아요. 저가 많이 부족하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동이었어. 황희도 감동했겠죠. 감동이었어. 이 황희정승을 무려 24년 동안 옆에 앉혀놓고 정승으로 씁니다. 나중에 황희정승이 60, 70, 80 어떻게 서 있어요. 출근도 힘든데. 나중에 그래서 황희정승이 이제 거의 80이 다 돼가지고 전하 제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케토톱을 붙여도 지금 서 있질 못합니다. 전하.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황희정승께서는 보름에 한 번씩 출근하셔도 된다고 전해드려라. 보름에 한 번씩 출근하라고 해요. 전하, 보름에 한 번도 나가는 게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저 그냥 쉬면 안 되겠습니까, 전하.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황희정승한테요? 나오시라고 해라. 그리고 어전회의 때 누워서 일 보라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라. 누워서 일을 하라고. 이거요. 이 감동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근로 기준으로 봤을 땐 노동자 착취예요, 이거요. 나이 80된 노인네 보고 나 그만 정년 퇴임하겠다고 했는데 저 할배 와서 책상 치우고 누워서 이불 깔고 거기서 일 보라고. 이야. 나중에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 학자들 공부 육성 장려 그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신숙주가요. 그 집현전 학자죠. 신숙주가 세종이 시킨 거라기보다는 자기 공부한다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밤새 야간 근무를 했잖아요. 집현전에서요. 세종은 또 그거를 가서 몰래 봤네. 얘가 야간 잘 하나 안 하나.
2시간에 한 번씩 봤다고 그래요. 새벽에요. 신숙주 야근 잘하나? 야근하고 있어요. 2시간 후에 또 가서 신숙주 야근 잘하나? 아직도 책을 보고 있어요. 신숙주 야근 잘하나? 동트기 직전에 그때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을 때 세종대왕이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왔다라는 미담으로 알려져 있죠. 그게 왜 미담이에요? 이거 노동청에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야, 악덕 사장이에요, 세종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딱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시간 끝나면 퇴근시켜야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뭐 당신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달랐겠죠. 세종은 정말 정승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 증거가 뭐냐면 세종은 어떤 시스템을 바꿔요. 어떤 시스템을 바꿨냐?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요거 시험에 나와요. 또 한국사 능력 시험에도 나와요, 이거. 태종이요. 아버지 킬방운이 뭘 만들었냐면 육조직계제라는 걸 만들었어. 썬킴도 그렇게 복잡한 얘기 하면 나 안 들을래. 요것만 기억하세요. 욕조 아니에요. 욕조는 목욕하는 거고 6조 6개죠. 우리가 2조 판서, 병조 판서, 호조 판서 할 때 그 조 6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예요. 노동부, 법무부, 뭐 재경부 이런 게 조선시대 때는 6개가 있었거든요. 2조는 보통 뭐 인사 관리하는 거고 병조는 김병조 지구를 떠나가라가 아니라 국방부 이런 식으로 6개의 그런 행정부처가 있었는데 태종 이방원은 뭘 만들었냐면 6조가 직계제 바로 그냥 왕한테 보고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 총리 안 거치고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왜? 왕은 소중하니까. 지금 장관들, 총리, 그러니까 정승들이죠. 총리한테 거치지 말고 일 있으면 바로 장관들은 대통령에게 바로 직접 보고한다. 알겠나? 충성! 이게 된 거예요. 그게 6조 직계제예요. 시험 나옵니다. 시험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요. 그거를 세종은 뭐로 바꿨냐면 의정부 서사제로 바꿔요. 아우 진짜 이름이 의정부가 경기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의정부는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승이 소속되어 있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실이에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소속되어 있던 것이 저 의정부인데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실이요. 의정부 서사제. 세종은 이걸 시켜요. 우리 아빠는 장관들이 바로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 왕이 최고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나 세종은 정승들이 소중하다 보니까 모든 장관들을 들어라. 네, 대통령님. 각하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님, 장관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고할 때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보고하지 말고 총리실 거쳐서 총리가 나한테, 대통령한테 와서 간접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대통령님. 요게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승 파워를 키워주겠다 이거예요. 의정부. 서울 북쪽에 있죠. 의정부시. 거기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대찌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오뎅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식당 이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묵식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도 있어요. 오뎅식당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대찌개를 만들었다라는 집인데 뭐 솔직히 정말로 맛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오뎅식당이 있는 그 도시가 이름이 의정부시잖아요. 의정부시. 유래는 무엇일까? 그 의정부시 당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사의의난 기억나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거
그 아버지 이성계랑 아들 이방원이랑 진짜 무력 빵 충돌을 했던 아빠와 아들의 무력 충돌. 조사의 난. 아빠가 졌죠. 그래서 투벅투벅 툴레 이성계가 한양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양 돌아오다가 바로 못 들어오니까 이제 이방원이 아버지 들어오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이방원이 올라갔대요. 북쪽으로. 그래서 툴레 투벅 오던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과 딱 만나서 화해를 한 곳이 지금의 의정부다. 근데 당시 이제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왕이다 보니까 삼정승, 그러니까 의정부를 다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의정부를 다 데리고 가서 삼정승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아빠 이성계와 만난 곳이 지금의 의정부시다. 해서 그 도시 이름을 의정부로 한다라고 의정부시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료를 보면요. 진짜 역사적 사료를 보면은 둘이 만난 곳은 의정부가 아니라 훨씬 북쪽에 있는 황해도예요. 황해도. 그러면 그 의정부라는 도시, 동네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 의정부에서, 그러니까 삼정승 소속돼 있는 의정부에서 직접 운영한 논과 밭과 농장이 있었던 곳이 지금 의정부시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의정부라고 했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빰빰. 지금 의정부시에 가면은 이성계 동상이 있어요. 여기서 만났다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부자가 이방원과 이성계가 만난 장소라고 또 장소를 또 꾸며놨어요. 뭐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고증의 오류입니다. 두 부자가 만난 것은 지금의 의정부가 아니라 저 북쪽 황해도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역 홍보하는데 이런 거 좋잖아요. 여기가 뭐 PR 할 때 어디서 보이소 가이소 여기가 어딘지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 데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홍보는 하는 건 좋은데 일단 홍보를 떠나가지고 팩트는 요렇다라는 걸 아시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세종대왕은 황희정승을 팍팍팍 밀어줍니다. 황희도 그런 세종대왕을 팍팍팍 밀어줘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해요. 황희정승이. 어떤 실수냐? 태종 때는요, 왕의 의중, 눈치를 못 봐가지고 유배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황희정승은 20몇 년 동안 정승하면서 뭐 하였냐? 정말 세종대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 의중을 읽으려고, 세종대왕 뜻대로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태종 때는 그거 못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세종은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임금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 읽으려고 독심술 이거 가지고 20몇 년 동안 정승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철저하게 실용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일은 전문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아시다시피 음악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박연이란 사람에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객관적인 음악 능력은, 절대 음감은 세종대왕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조선에서도요. 박연이란 사람 보고 이 조선 음악을 다시 정비해라 시켰잖아요. 박연보다도 절대 음감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어떤 악기를 만들어 오라고 했거든요. 박연 보고. 그땐 돌로 깎아가지고 땡땡땡 치는 악기였는데 박연이 완벽하게 만들어 와서 돌을 깎아가지고 이게 다장조 땡, 이게 D 샵 똥, 이런 식으로. 전하, 제가 완벽한 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쳐봐. 띵띵띵띵 띠디디디 띠디디. 그때 세종이 뭐라고 했냐면, 잠깐 스탑. 거기 세 번째 지금 다장조 그 돌 조금 2mm가 안 깎여가지고 약간 그 다장조가 아니라 다장조 플러스 샵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들리는데,
박연이 당황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쳐봐. 띵! 세종이 맞았던 거예요. 절대 음감. 다른 왕 같으면 야 너가 그래가지고 지금 너 버클리 음대 나왔다고 해? 다 때려쳐. 내가 직접 만들 거야. 그렇지만 세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음악은 박연에게 시켜요. 그리고 과학은 다 아시다시피 과학은 자기가 짱이에요. 세종이 어렸을 때부터 과학 덕후였다니까요. 그렇지만 과학은 과학 전문가에게 장영실에게 맡겨요. 장영실은 특히 노비예요. 노비. 아빠는 중국 사람이에요. 장영실이요. 이건 기록의 팩트예요. 정사예요. 아빠는 중국 원나라 출신 중국인이에요. 근데 엄마는 노비였어요. 노비. 조선 시스템은 엄마가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예요. 그래서 장영실은 아빠는 무슨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귀화 중국인인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엄마가 노비니까 장영실은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런 거 노비고 멋이고 다 필요 없어. 실력만 좋으면 노비도 벼슬을 주겠다. 영화 천문 보면은 최민식 씨가 어유 주상전하 감사합니다 라고 막 울면서 그 장면 나오잖아요. 세종은요 공부를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썬킴과 같이. 경연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선왕조 실록 내내 나올 거예요. 경연이 뭐냐면 콘서트가 아니라 이 조선은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하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끝까지.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꽉 잡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썼냐? 경연이라는 수단을 썼는데 이게 뭔가 신하들이 왕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전하, 내일까지 50페이지까지 다 읽어오십시오. 내일 50페이지까지 토론하겠습니다. 전하. 이거 하는 게 경연이에요. 연산군 같은 경우는 진짜 싫어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경연이고 뭐시고 이경연이고 딱 끝이야. 왕들에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기본적으로는 아침과 저녁 2번을 해야 돼요. 경연을요. 수업 받아야 돼요. 막 거기서 지적질 해도 돼요. 신하들이. 전하! 그런 것도 모른다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내일까지 반성문 써오십시오. 전하! 그런데 세종 때는 이게 역관광 돼버려요. 세종이 신하들보다 더 많이 알아. 전하! 거기서는 답이 A라고 생각합니다. A입니다. 전하! 세종은 그래요. A? 내가 봤을 때는 B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 중국 고서에 무슨 고서에 몇 페이지 몇째 줄 보면 답이 B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하 그럴 리가. 가서 책 다시 한번 보세요. 맞네. 죄송합니다. 전하. 이러니까 신하들은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저 존경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경연에서 왕을 이기는 게 아니라 왕과 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신하들도 계속 밤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물어본다니까 오히려 역관광 왕이요.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신하 여러분들 어저께 저한테 숙제 주셨죠. 근데 숙제 포인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 플러스 1은 1이 아니라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귀요미인데 어떻게 그걸 2라고 합니까? 계속 이렇게 지적질을 당하니까 신하들이 그거 안 당하려고 밤새 공부를 해요. 실제 어떤 신하는 이런 말을까지 했다고 했죠. 과거 시험 보고 난 다음에는 공부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공부한다고. 아버지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무력으로서 힘으로서 칼로서 이런 카리스마를 행사를 했다고 하면은 아들 이 세종대왕은 학문, 책과 이런 공부로 그냥 카리스마로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왕이 걸어다니는 AI예요. 백과사전. 정말 밥 먹을 때도 책을 안 놓고 잠자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 뜨면 책, 잘 때까지 책이었다고 하죠.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신하들도 지쳐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무리 공부해봤자 세종대왕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모르니까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신하들도 나도 과거 급제를 했는데, 나도 사법시험 1등 했는데, 수능 1등 했는데, 왜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여기에 세종대왕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런 신하들 보고 딱 이런 말 했습니다. 배운 자가 모를 수도 있어. 차라리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오. 모른다고 죄책감 가지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이건 더 창피한 거 이거. 모른다고 죄책감 가지지 말라. 아이고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이렇게 학문으로 카리스마로 신하들을 지배한 세종대왕. 야, 이래서 국가 지도자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빨, 무력, 이거는 뒤에 가면 뒷담화해요, 신하들이. 아, 이거 저거 참, 뭐 없으면서 어우, 진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아우라라고 하죠. 학문, 아카데믹한 아우라로 뿜어내면은 존경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그 엄청난 카리스마, 아우라의 세종대왕에게도 안 통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까? 바로 명나라와의 외교였습니다. 사대주의. 큰 나라를 섬기는 주의죠. 큰 나라. 사가 섬기다 할 때 사자고 대가 큰 대자니까 사대주의라는 것은 큰 나라를 섬긴다. 이거예요. 당시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중국 사신이 명나라 사신이 이제 북경을 출발을 하면요. 베이징을 출발하면 먼저 뛰어와요. 와가지고 한양에 알려줘요. 북경에서 명나라 사신 출발했다. 근데 명나라 사신이 걸어오면 그 소식을 전하는 조선 메신저는 뛰어와야 돼. 그럼 대충 계산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압록강 넘을 거고 몇 월 며칠 날 평양 지나서 개성 도착할 거고 그러면 다 잔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압록강 넘자마자 신의주에서 잔치 한번 똥따당똥땅 평양에서 똥따당똥땅 개성 똥따당똥땅 오는 길목마다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영은문이라고 그 한양 도성 바깥에 있는 문이 있었거든요. 영은문 정말 수치스러운 문이에요. 환영하다. 은혜를 환영하다. 어서 오십시오. 그 문은 무슨 문이냐면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영을 하는 문이었어요. 영은문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사대주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중에 박살내버리고 그 자리에 세운 게 지금의 독립문이에요. 독립문은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 해서 만든 문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자 해서 만든 문이 독립문이에요. 영은문이 있던 자리.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 해서 만든 문이면 일제가 그거 가만 놔뒀겠어요, 이걸요? 그거부터 박살냈겠죠. 근데 일제시대 내내 그걸 남겨둔 이유가 일본 제국주의가 이 문은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상징하는 문이기 때문에 일제가 남겨둔 거예요, 그걸요. 하여간 그 영흥문에서 마지막 영접을 한 다음에 경복궁에 이제 그 사신이 오겠죠. 그때는 이 중국 사신이 황제의 칙서를 읽어요. 조선왕은 벌떡 일어나라 해! 황제가 보낸 칙서는 황제와 똑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사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왕은 서서 그 편지를 읽는 것을 고개 숙이고 봐야 돼요. 편지 이꼴 황제 편지 이꼴 황제니까. 황제 칙서를 중국 사신이 읽으면은 조선왕은 서가지고 공손하게 그걸 듣고 그런 다음에 매일매일 잔치예요. 매일매일 잔치. 오늘 잔치, 내일 잔치, 내일 잔치. 갈 때도 송별 잔치 이런 식으로. 아유, 사대주의의 극치였죠. 세종대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명나라가요. 그때 여러분 명나라 전에 있던 중국 나라는 원나라잖아요. 원나라요. 근데 명나라가 원나라를 완전히 박살낸 게 아니라 도망을 갔어요. 원나라가 북쪽으로. 그래서 북원이란 나라를 세운 상태였거든요.
밑에는 명나라고. 세종대왕 때 아직까지 원나라 뭐라고 할까? 찌꺼기?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그 북원을 정벌하기 위해 가지고 명나라가 세종대왕한테 얘기를 해요. 아, 세종 전화 받으라 해. 뚜루뚜루. 웨이. 우리 명나라가 지금 북쪽에서 깔짝거리는 북원을 정벌하는데 조선은 말을 10,000마리를 우리 명나라한테 보내라 해. 10,000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 세종대왕은 회의를 해요. 이거 웃자노. 명나라가 지금 10,000마리 보내라 가는데 이거 웃자지. 일부 신하는 그 반으로 좀 줄여달라고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 5,000마리만. 그때는 세종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된다. 그러다가 오히려 명나라한테 찍히면은 더 큰일 나니까 10,000마리 보내라. 이런 결정을 해요. 이런 결정을 해요. 자, 그런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당시 명나라 황제는 누구였냐? 영락제라는 황제였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영락제? 그거 저기 그 조카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올라간 황제 영락제. 원래 남경오리였는데 자기의 본거지인 북경으로 올라가면서 남경오리를 주민등록을 북경오리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중국판 수양대군이에요. 중국판 수양대군. 조카였던 황제를 죽이고 지가 황제가 된 황제인데 하여간 이 영락제가 조선의 별의별 욕을 다 해요. 별의별 욕을. 조선 여인들이 미인이라고 들었다 해. 조선 여인들을 보내라 해. 보내요.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이런 그 4대의 결정판이 누구였냐? 조선에 한확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런 확 그냥 한확. 친중파 오브 친중파예요. 지금 그 중국 황제가 조선 미인들을 보내라라고 시켜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렇게 가는 여자들을 공녀라고 하는데 조공 바치는, 그러니까 여자를 조공으로 바친다고 해서 공녀인데, 이 한씨예요. 한확이라는 인물이 자기 친여동생을요, 진짜 친여동생을 영락제의 공녀로 넘겨버려요, 직접. 너! 가! 오빠! 나보고 가라고? 너! 중국 가! 가서 짜장면 많이 먹어! 당시 이제 공녀의 조건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13살에서 16살 사이에 미혼의 아름다운 여인만 보내게 딱 정해졌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 한확이라는 사람 자체도 정말 미남이었대요. 저처럼, 썬킴처럼. 그리고 여동생들도 정말 절세미녀였다고 해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사진은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 자기 여동생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공녀로 간 상태예요. 한확이라는 그 저와 비슷한 미남의 그 댓글 달지 말아요, 여러분. 여동생이 공녀로 끌려갔는데 이건 야사예요. 같이 끌려온 조선 공녀 이제 황씨라는 그런 공녀가 있었는데 영락제한테 무슨 실수를 했대요. 실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락제가 이 같은 조선인들끼리 해결하라고 해서 한확의 여동생 보고 네가 같은 조선인이니까 저 죄를 지은 황씨 네가 알아서 벌을 해라 해. 그러면서 앞에 무기를 쫙 펼쳤대요. 칼도 있고 도끼도 있고 스위스 아미 나이프도 있고 뭐 철퇴도 있고 아무것도 여기 깔려 있으니까 이 중에 무기 아무거나 써가지고 한씨 네가 무기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이 무기 가지고 황씨를 벌하라 해. 잘해라. 안 그러면 너가 황씨 한씨 둘 다 죽는다 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어떤 거를 하겠습니까? 도끼 들 거예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 자, 여기서 한씨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